오늘 바쁘신 중에 또 날씨도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양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 돈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러 기업체나 관공서 등에서 이 돈과 관련된 금융이나 투자, 경제 등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돈을 밝히느냐? 제가 좀 돈을 밝게 생겼습니까? 돈을 밝게 생겼군요. 사실은 돈을 밝히지는 않고요. 가급적 좀 돈을 잘 밝혀드리려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돈과 관련된 주제인 경제신문 제대로 읽기라는 강의를 이제 하게 됐는데, 마이크 임팩트 스쿨에서 지금 강의한 지는 거의 한 8년, 9년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스쿨 측에서 경제신문 좀 읽는 방법에 대한 그런 요청들이 있었으니까 좀 강의를 좀 개설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개설을 해봤거든요. 다행히 나름 폐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아주 인기 강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아마 이 자리에는 지금 경제신문을 지금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신문을 아직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또 올 초니까 올해부터 좀 경제신문을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읽으신 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은 읽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경제 초보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되 읽는 분들도 도움될 만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돌발 퀴즈를 드릴 거예요. 돌발 퀴즈 했을 때 바로 손 들고 맞히는 분께는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제 세 번째, 네 번째 책이거든요. 왼쪽은 녹색 책은 쩐의 흐름편이라고 충전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오른쪽은 금융관리 책입니다.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생각이었는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돌발 퀴즈 하면은 바로 손 들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 여러분들께서 이제 경제신문 읽으실 때 경제신문을 왜 읽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신문 읽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신문에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 함정들을 잘 비껴가시면서 읽으시라고 제가 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그럼 경제신문 실제로는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경제신문 읽는 방법론을 좀 제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씁니다. 자, 경제신문 왜 읽느냐? 아마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다 본인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읽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류융하오라는 사람인데 언뜻 보면 좀 잘생긴 중국인 아저씨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께서 좀 재미있는 일대기를 갖고 있는 게, 이분은 지금 중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의 쓰촨 지방 서쪽에 있는 내륙 지방이거든요. 아주 못 사는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20세 때까지도 신발 한 켤레를 제대로 사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했던 청년이었어요. 중국이 이제 70년대 후반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80년대 초부터 빠르게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사형제 집안이었는데 이 사형제가 뭉쳐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사회가 대단히 빠르게 변혁되고 있다. 우린 좀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 우리도 좀 요 개혁에 맞춰서 좀 변혁을 해보자라고 판단한 거였죠. 자, 그랬는데 이 사형제가 처음으로 이제 하기로 했던 사업이, 이거 죄송합니다만 노트북을 혹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사형제가 이제 서로 어떤 합의를 봤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주위에 흘러다니는 TV며 시계며 라디오 같은 것들을 고쳐가지고 한번 팔아보자. 첫째 형이 대학을 그나마 나왔으니까 한번 고쳐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업 아이템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라디오며 TV며 시계며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고쳐가지고 팔기 시작했는데, 요게 좀 장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케이, 좋아. 이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사업을 좀 일으켜보자 하다가, 그럼 이 다음 사업으로 또 뭘 할까 했더니 매출하기 장사가 좀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메추라기. 우리나라는 메추리 알은 먹는데 메추리 새는 먹지 않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 메추리 새도 먹고 메추리 알도 먹는 거예요. 일석이조겠구나. 메추리 장사를 하자. 그래서 이제 메추리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메추라기 대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아주 사업이 번창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유통상이 찾아와가지고 한 10만 마리 자네들과 좀 계약하고 싶소. 나랑 계약합시다. 10만 마리요? 지금껏 이렇게 큰 계약은 없었습니다. 좋지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거예요. 한 2만 마리 정도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를 넘겼는데 8만 마리가 부화하기 직전에 유통상이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내 의지랑 상관없이. 큰일 났다. 병아리들이 깨어나기 직전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대출은 이빠이 빼놓았기 때문에 이거 갚을 길도 없다. 고민하다가 형제들끼리 그냥 절벽에 뛰어들까? 양쯔강에 투신할까? 이런 얘기까지 오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형제 중에 막내였던 류응하오가 형들 어차피 죽을 각오면 미친 듯이 한번 팔아나 봅시다 해서 그 당시 쓰촨 지방에서 청두시장까지 왕복 8시간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서 메추리를 팔러 나간 거예요. 꼭두 새벽 4시부터 나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메추리를 파는데 안 팔리니까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생쇼를 해가면서 메추리를 팔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한 달 만에 다 팔아버렸답니다. 그때 이 사형제가 깨달은 바가 생겼어요. 시장의 힘은 무궁무진하구나. 불가능한 게 없구나. 그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한번 어려웠던 시기를 겪다 보니까 그 위에는 사료 공장이 필요해. 사료 공장을 세우고 대출 받을 때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서 중국의 은행, 민영은행도 최초로 설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승장구를 달리면서 결국엔 지금의 중국의 10대 재벌이 된 거거든요.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질문을 한 거예요. 니네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20년 만에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어? 도대체 비결이 뭐요? 라고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글쎄 뭐 비결이라는 게 있나? 내가 알다시피 교사였어. 시장에서 뭐 팔 때 제자들이 오면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배달 들어오는 신문들을 내가 모조리 읽었었거든. 그게 나중에 사업할 때 어마어마한 밑거름이 되더라고. 무슨 얘기냐? 책상머리에 붙어 앉아서 그냥 신문을 넘기는 것만으로도 세상 흐름들을 꿰뚫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문 아직 읽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신문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 얘기는 더 재밌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 버핏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투자자 할아버지이자 어찌됐건 가장 추앙받는 투자자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일대기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마하의 현인, 미국의 오마하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해서 둘째는 투자의 귀재, 너무나 투자를 잘하니까 그죠? 세 번째 별명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돌발 퀴즈입니다. 표정들이 무슨 그런 퀴즈를 내. 자, 워렌 버핏의 3번째 별명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겠죠? 뭘까요? 신문 땡땡땡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수업이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오늘 인원도 많고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 되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저도 긴장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되게 재밌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 신문 땡땡땡 무슨 별명일까? 뭘까요? 중독자? 정답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니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맞추시죠? 자 그러면 제가 빨간 책을 드릴까요? 파란 책을 드릴까요? 자, 빨간 책은 금융관리책이고요. 파란 책은 자산관리책입니다. 빨간 책이 알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맞습니다. 신문 중독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퀴즈로 드린 이유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 사람이 13살 때부터 신문을 돌렸더라고요. 저도 12살 때부터 신문을 돌렸는데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신문을 돌리다 보니까 신문이 남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문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신문을 하루에 내부에서
5부 정도를 정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종합일간지는 좀 보실 거예요. 그죠?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나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정도 보실 겁니다. 근데 신문 보실 때 한 부 정도 볼 때는 대략 얼마나 걸리세요? 대개는 거의 한 2시간은 걸려요. 2시간 이내에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데 신문을 매일 4부에서 5부 정도를 정독한다?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신문을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요, 보유한 신문사만 60개가 넘습니다. 신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50년에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자마자 1929년도부터 1949년까지의 신문을 모조리 읽어버려요. 여러분 대학원 생활할 동안 논문 쓰기도 바쁠 텐데 그 당시에 20년 가까운 세월의 시간을 신문을 몽땅 읽었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1929년도에 뭐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죠. 대공황이 터졌기 때문에. 대공황 이래로 근 20년 세월 동안의 신문을 모조리 읽었던 이후에는 대공황이 터지니까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기업들은 어떻게 생존해 남았는지, 개인들은 어떻게 자산 관리해 나갔는지를 그 시대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받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죠. 그때 어떤 광고가 나왔고 어떤 주식이 뛰었고 이런 것들 모두 신문을 통해서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사람은 별명이 하나가 더 늘어버려요. 위기의 남자. 위기 때마다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투자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예전에 이 사람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때 본인에게 어떤 중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뭘 공부해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신문을 읽으면 된다. 어느 시점이 되면 너가 스포츠 뉴스, 경제 뉴스 관심 가게 마련일 텐데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배우기를 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종합일간지 읽다 보시면 그런 느낌들을 벌써 받으실 거예요. 처음에 종합일간지 보실 때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넘기다 보면 무슨 뉴스가 보여요? 스포츠, 연예 뉴스가 보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또 넘기다 보면 사회면이 보여요. 또 넘기다 보면 문화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넘기다 보면 정치면, 국제면이 보이고 언젠가부터는 경제 뉴스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경제신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일단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 저희 집 사례도 또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칠순이 한참 넘으셨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중학교만 나오셨거든요. 그 시대는 이제 대부분 그랬으니까. 근데 대부분 배움이 적으신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은행원 출신이고 형도 경제학 석사 출신이고 저도 경제를 강의하다 보니까 셋이서 늘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약간 외로웠는지 보서가 나도 경제신문 시켜줘 그러는 거예요. 한 60세쯤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어머니 좀 어려우실 텐데요 했더니 아니야. 나 지금이라도 읽어볼래. 니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 니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러세요 그러면 시켜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신문을 읽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꼼꼼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읽으시다가 12시 딱 되면은 점심 식사하시고 헬스장 가셔가지고 헬스하고 수영하고 돌아오는 게 이제 하루 일과거든요. 이거를 한 10년간 하시더라고요. 10년간.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별명이 붙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기 때문에 권사라는 이제 직분이 있거든요. 교회는 뭐 집사, 권사 이런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역 예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유 안 권사님, 안 권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안 박사님, 안 박사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모르는 게 없어요. 이제 신문을 오랫동안 읽다 보니까 그냥 세상사 흐름들을 꿰뚫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라도 오늘 이날부터 내가 좀 신문을 읽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오늘 수업 시간에 읽는 방법을 잘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기사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경제신문 자체의 함정들이 있거든요. 이 함정들을 잘 비껴가시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제목들을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목들을 보니까 이게 제가 어떤 특정 경제신문의 논설 제목들을 뽑아온 거거든요. 근데 제목들을 보니까 약간 이상해요. 그죠? 파업하는 현대차,
질주하는 토요타, 현대차 노조는 파업 중독됐냐? 정신 나간 현대차 노조의 파업 결의, 현대차 불법 파업 전면 철회해야 된다.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는 파렴치다. 현대차 파업 수출마가 어쩌자는 거냐? 현대차 노조의 파업 중독증,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야, 이 신문은 무슨 현대차 노조랑 원수졌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신문 혹시 어느 경제신문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또 엄숙해 주셨네. 자, 이 신문의 이름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예.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은 왜 이렇게 현대차 노조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탄압하는 느낌이 들까? 왜 그러겠어요? 한국경제신문의 대주주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한국경제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현대차 노조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현대차 노조가 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제신문 보실 때 경제신문에도 색깔이 있다는 점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선이나 중앙이나 동아 보실 때 혹은 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 한겨레 보실 때 색깔이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실 겁니다. 대개는 우리나라 종합일간지 보실 때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조중동을 선호하고요. 연세가 좀 젊은 분들은 한겨레나 경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신문을 나눠서 보게 될까? 왜 나눠서 보게 될까요? 나눠서 보게 되는 이유는 신문의 색깔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조선중앙동아는 기본적으로 보수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어르신들, 연세 좀 계신 분들은 한겨레나 경향 보다 보면 우라통을 터뜨리세요. 아, 이 녀석들 전쟁을 안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안보의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경향이나 한겨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진보 세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있는데 사회를 언제 개혁할 거야. 이렇게 반쪽으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요, 내 색깔을 투영한 신문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고자 언론사들은 여러분들을 극단으로 몰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도신문은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신문 보실 때 뭘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색깔을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한쪽 편만 드는 그런 신문들을 계속 읽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세뇌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종합일간지 한 편은 본다 하더라도 내가 조중동 보고 있다, 경향과 한겨레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향하고 한겨레 보고 있다, 조선중앙동아도 같이 보시는 게 나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이 항상 옳은 말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그럼 한국경제신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색깔을 갖고 있을까? 현대차 그룹이 대주주고 나머지 190여 개 기업들이 주주들이다 보니까 어떤 성향? 친기업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친시장주의를 띌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친기업 성향을 띈다는 얘기는 기업, 장사꾼들을 위한 신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업을 위한 신문을 쓰다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규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장사람들이 누가 규제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주의 노선을 띌 수밖에 없어요. 신자유주의 노선을 띠는 신문이 바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동시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했을 때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신문이 바로 한국경제신문이에요. 그 얘기는 보수다 진보다? 보수다. 그죠? 그래서 친기업 성향, 친시장주의, 신자유주의, 보수 언론이라고 한다면 바로 한국 경제를 지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색깔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면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라이벌 경제신문 한국경제와 양대 산맥이죠. 매일경제는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색깔이 이제 있겠거니 생각이 들겠죠. 그죠? 정말 재밌게도 매일경제신문은 색깔을 쪽 뺀 신문이에요. 색깔이 없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지금 구독부 수 1위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신문 중에 1위인데 매일경제신문은 4대 경제지 중 제일 늦게 출범했어요.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제일 늦게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위를 먹었던 배경에는 사실은 색깔을 쪽 뺐기 때문에 가능했다 볼 수 있어요.
경제신문 하나 읽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을 감안해서 읽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쭉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색깔이 없으니까 보도 위주로 내가 섭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단점 뭘까요? 색깔이 없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종합일간지에도 색깔이 강력하게 투영되는 이유는 나의 색깔을 내가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색깔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논설을 읽어도 뭐 오피니언 칼럼을 읽어도 이게 무슨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색깔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보분들 이제 신문을 막 읽으시려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매일경제신문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없다 보니까 읽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매경을 한참 읽으셨는데 내가 색깔이 너무 없어서 재미없다, 뭔가 다른 좀 자본주의 흐름을 빨리 발빠르게 취재하는 그런 신문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한국경제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두 개를 같이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신문에는 색깔이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 신문 자체를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둘째로 이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는 믿을 수 있을까? 기자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요 모비딕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개봉했던 영화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기자의 생리를 엄청나게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황정민 씨가 그때도 연기를 대단히 잘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황정민 씨가 사회부 특종 기자로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김상호 씨, 김민 씨 두 명은 다 사회부 기자 팀원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진구 씨가 탈영병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영화가 시작되면 다리 하나가 펑 터져요. 다리가 펑 터지니까 갑자기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뭐라 발표했느냐? 아무래도 북한의 소행인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기자들이 열심히 이제 기사를 받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진구가 찾아온 겁니다. 황정민을. 황정민이 야, 너 어쩐 일이냐? 오랜만이다, 반갑다.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다방에 가지고 커피를 한 잔씩 먹고 있는데 화장실 간 사이에 진구가 사라진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봤더니 가방 하나를 두고 나갔습니다. 무슨 가방이야? 열어봤더니 이번에 터졌던 바람교 사건과 관련 있는 플로피 디스크며 여러 가지 서류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직감하게 되죠. 아, 특종이구나. 그때부터 황정민이 진구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찾아 헤매다 보니까 이게 음모론 영화다 보니까 정부 위에 정부가 있다고 해서 황정민을 상당히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액션씬이 벌어지게 되는데 목숨 걸고 진구를 찾아 헤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황정민은 목숨 걸고 진구를 찾아 헤맸을까? 왜 그러겠어요? 진구가 뭘 알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는 돌려하면 무슨 얘기죠? 기자는 진실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기자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실을 아는 취재원을 찾아서 그 진실을 파헤친 다음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신문기사 보실 때 반드시 잊지 마시고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취재원이 누군지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취재원. 진구 같은 사람은 우리가 취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취재원이 이 기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기사와 어떤 사이인지를 판단해 본 다음에 기사를 읽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읽으시면 사실은 기사에 농락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매년 초가 되면 증시를 전망합니다. 그죠? 연초되면 항상 그런 증시 전망 기사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 기사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오른다라고 얘기할까요? 떨어진다고 얘기할까요?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특히나 센터장이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 증시를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청와대 관계자 누구누구에 의하면, 삼성생명 홍보대방 누구누구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밝히는 게 바로 취재원인데 삼성생명 홍보담당 임원이 보험업계에 안 좋은 뉴스를 내보낼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내부자가 밖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재원은 많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복수일수록 좋고요. 그리고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여러 진영 논리를 함께 다루는 기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발로 쓴 기사들은 취지원이 별로 없겠죠. 혹은 본인 생각에 의해서 대충 쓰는 기사도 아주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광고성 기사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읽을 필요가 아예 없는 기사들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죠? 그래서 취지원이 누군지 보시고 취지원과 이 기사가 어떤 관계인지 보시고 이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건지 판단해 보시고 읽으셔야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첫째로 경제신문도 믿기가 어렵고 둘째로 경제기자도 믿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 번째, 경제기사는 믿을 수 있을까? 경제기사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14년 초에 어떤 인포그래픽을 봤는데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2006년 이후로 빠르게 늘어가던 미분양 물량이 주택 재고량이죠. 그게 2009년 이후부터 빠르게 소진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언젠가 수요가 조금만 살아났을 때 주택시장에 봄 기운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성, 예측성 기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사를 보면 그래, 야, 이렇게 주택 재고량이 많았는데 이 물량들이 다 소진된 거야? 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좀만 탄력을 받는다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겠네? 그럼 나 주택 이번에 구매할까? 매매할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과 제게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은 좀 검색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게 중요한 기사일수록 검색을 해서 다른 기사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비슷한 시기에 내용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그래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런 거죠. 그래, 맞네. 전국적으로 미분양 추이를 보니까 빠르게 줄어든 게 맞구만. 그런데 잠깐만, 서울과 수도권은 거의 안 줄었네.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량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의미가 없는 기사일 수 있구나. 실제로 그래서 이 시기 동안은 지방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줄었으니까. 그죠? 반면에 서울과 수도권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시기다. 그 얘기는 돌려 이야기하면 신문 기사를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색해서 여러 기사를 함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경제신문도 믿기가 어렵고 경제기사도 믿기 어렵고 경제기자도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경제신문 읽지 말란 얘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 방법론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요.